몇 년 전 나는 친구들의 권유로 작은 시골 마을에 주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는 매년 열리는 고양이와 다람쥐 경주라는 이색적인 축제가 있었다. 축제의 핵심은 마을 주민들이 키우는 고양이와 다람쥐가 함께 출전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와 다람쥐가 동료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이 독특한 경기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고양이와 다람쥐가 함께 달리는 그 경주에는 많은 복잡한 규칙이 있었고, 경기에서 우승하려면 고양이와 다람쥐가 완벽한 호흡을 맞춰야 했다. 귓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각자 응원하는 팀 이름이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축제에 참가하는 동안 나는 우연히 한 팀의 코치를 맡게 되었다. 그 팀의 이름은 속도와 재치로 고양이 토비와 다람쥐 스키키가 그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토비와 스키키는 서로 전혀 협력하려 하지 않았고, 둘 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을 협력하게 하는 것이 내 임무임을 깨닫고 고양이와 다람쥐에게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설명하기로 했다. 첫 번째 훈련 날, 축제 코치로서의 나의 첫 번째 과업은 토비와 스키키가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인과적 책임 개념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토비, 내가 뒤따라 달릴 때 스키키가 앞서 뛰면서 길을 안내해줘야 해 라고 나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 서로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토비는 이 말을 듣고 눈짓을 하며 마치 그게 정말 중요한가? 라고 묻는 듯 했다. 스키키는 달리 설명할 길을 찾지 못했지만 고양이가 해낼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스키키, 내가 길을 안내할 때 토비가 뒤에서 오는지 확인해줘야 해.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두 눈으로 길을 잘못 보게 될 거야. 둘 다 결과에 책임이 있어. 이게 바로 인과적 책임이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해야 해. 모든 것을 설명한 후 나는 토비와 스키키가 서로를 인식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훈련을 몇 주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둘은 점차 서로에게 다가오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주가 아닌 서로의 행동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토비가 빨리 달리기 위해 노력할 때 그 행동이 스키키의 달리기를 도울 수 있었고, 스키키가 적절한 길을 안내할 때 그 안내가 토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큰 기대 속에 고양이와 다람쥐 팀들을 응원했다. 속도와 재치 팀 역시 주목을 받고 있었다. 나는 토비와 스키키가 우리 훈련의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토비와 스키키는 우리가 훈련한 대로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스키키는 길을 잘 안내했고 토비는 그 뒤를 따르며 최상의 속도로 달렸다. 둘의 호흡이 맞아가며 그들은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말 그대로 속도와 재치는 진정한 승리의 순간을 경험했다. 결국 우리의 팀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속도와 재치를 찬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인과적 책임 개념이 있다고. 토비와 스키키는 자신들의 행동이 상대방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줄 아는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고양이와 다람쥐 경주라는 독특한 경기를 통해 버나드 윌리엄스의 인과적 책임 개념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내게 도덕적 책임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오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줬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 인과적 책임은 그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깊게 뿌리내린 중요한 원리임을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작은 초록 지붕을 가진 집에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 민철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늘 새로운 도전을 갈망했지만 종종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의 할아버지는 그를 산책으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인근의 고자를 둘러보며 민철이에게 옛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철아, 너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단다. 바로 이 고사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의 단적인이란다. 민철이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산책은 마을 주변의 새로운 경치를 즐기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민철이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철이는 학교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기후변화였기에 민철이는 이 문제에 대해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자신만이 독창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발표 준비는 그의 기대처럼 잘 되지 않았고 그는 예정보다 훨씬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추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철이는 문득 할아버지가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하며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구별. 그의 마음을 괜히 무겁게 만들던 스트레스는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날씨와 기후 같은 문제는 그가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철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실생활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로 전환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구를 에너지 효율적인 LED로 교체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소소한 실천을 통해서도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당일 민철이는 학교 강당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당당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이론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로 기후 변화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후 변화를 한 번에 바꿀 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등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 큰 변화는 결국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민철이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학교 전체가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철이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철이가 그 후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며 무태하셨습니다. 민철이 역시 할아버지와의 산책을 통해 얻으니 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행복하고 덕을 쌓는 삶이었음을 민철이는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 에피쿠로스의 이론을 신념으로 삼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류였고 그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통해 진정한 쾌락을 찾고자 했습니다. 앤드류는 젊었을 때는 도시에 살면서 물질적 부를 쫓았지만 결국 마음의 평온은커녕 불안과 스트레스만 얻었죠. 그래서 그는 과감히 도시 생활을 접고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마을로 이사갔습니다. 앤드류는 새로운 삶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과도한 욕망과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물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하였죠.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침마다 숲을 산책하며 동력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지속적인 쾌락이었습니다. 한 번은 도시에서 온 친구인 톰이 앤드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톰은 여전히 도시에서 번쩍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앤드류의 소박한 삶이 그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톰은 앤드류에게 물었습니다. 야, 앤드류, 왜 이렇게 단순하게 살고 있는 거야? 넌 더 많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 앤드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톰, 나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고 있어. 그의 철학은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야. 과도한 물질적인 욕망은 결국 더 큰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법이지. 놀란 톰은 앤드류의 말을 듣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는 한 부족한 건 항상 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 앤드류는 톰의 손을 잡고 그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아침 산책 루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나는 불필요한 욕망에 시달리지 않아. 즉, 자연과 함께하는 순간에 집중하면 내 마음은 언제나 평온해져. 아침의 신선한 공기, 새들의 노래, 따스한 햇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그날 오후, 톰은 앤드류와 함께 작은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온함 속에서 톰은 앤드류가 왜 이러한 삶을 선택했는지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앤드류에게 고백했습니다. 앤드류,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 내가 말했던 정신적인 평온과 고통의 부재가 무엇인지. 도시에서는 항상 끊임없는 자극과 욕망 속에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해. 나도 이런 삶을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어서 고마워. 앤드류는 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톰, 에피쿠로스는
물이 가단 순환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 나는 그걸 실천하려고 했었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은 그 결과야.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그 후로 톰은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앤드류의 삶과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톰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휴가 때마다 앤드류를 찾아가 그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톰과 앤드류는 각각 도시와 시골에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도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들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단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며 살았습니다.